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무료 특강제 두 번째 수업이죠. 근데 오늘 나갈 게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한번 진도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계속 한번 연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서도 좀 보니까 빼먹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걸 다 하기가 6시간이라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한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SCM하고 CRM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저기 81페이지 쪽이죠. 우리의 파워포인트도 좀 열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내용이 돼 있나? 그리고 맞아.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경영지도사가 4월 21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이번에 1차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경영학 문제를 이번에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봤거든요. 거기도 좀 괜찮은 문제가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제가 풀어줄 여유는 없고 그거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많아요. 다 이렇게 기반적으로 우리 뭐 노무사 시험이나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가맹거래사, 뭐 경영지도사,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 공무원 이런 데서 나오는데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5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해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 같아서 풀어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 시간이 3시간 동안에는 마케팅도 아직 안 했잖아요. 내가 이거 어차피 뭐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뭐 마케팅은 사실 어렵진 않죠.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정리가 안 되실 문제고 이것도 빅데이터도 하나 또 얘기할 게 있었어요. 근데 참 빼먹었어. 하여튼 자, 한번 뒤에 우선 재무관리부터 하기로 한 것부터 가야죠. 비율값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저번에 화폐 시간 가치까지 얘기해줬고 평가 모형도 얘기해줬죠. 자본 예상 쪽. 자, 포트폴리오도 기본적인 얘기했고 상관계수도 얘기해줬습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도 얘기했죠. 자, 자본시장선하고 이제는 증권시장선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죠. 어떻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자,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야, 수익률과 위험은 어떤 관련성은 있을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위험이 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수익률을 높이 갖는 것들은 대부분 위험이 큰 것들이에요. 그죠? 거꾸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작은 것들 위험이 작아. 그 대표적인 게 국공채 같은 경우 수익률이 되게 낮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개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할게요. 기대 수익률. 근데 이건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기대 수익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률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하여튼, 비례관계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어떻든.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수익률이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을 더 추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장에서. 그죠? 기본적인 논리는.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산을 하나 투자할 때보다 이제 여러 자산들을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단 분산 투자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자산끼리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그게 상관계수라고 했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최소한 1보단 작아야 뭔가 지네들끼리 좀 이렇게 위험을 좀 이렇게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완전히 이렇게 중복되면 상관계수가 1인 거야, 1. 그죠? 그러면 분산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내가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완전히 거울의 양면처럼 반대로 딱 하면 여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딱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그때 이제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잖아요. 상하 개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적정한 수익률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포트폴리오 이론을 딱 적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위험을 줄이면서 동일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어떤 특정 자산 하나를 투자해서 그 위험에 그 정도 수익률을 누리는데 이걸 분산 투자를 잘하면, 효율적으로 잘하면 똑같은 수익률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자산에 내가 위험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그 똑같은 수익률 유지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위험이 이 정도일 때 수익률이 이 정도란 말이죠. 내 그림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적용해서 분산 투자를 딱 하면서 어떻게 돼?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률은 동일한 지점으로 이제 찍히는 거야, 이렇게. 위험이 줄어들면 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딱,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곡선이 어떻게 되면 이게 이렇게 꺾여 들어가. 여기 있던 직선들이 이쪽으로 이제 휘어 들어가니까. 왜?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위험이 줄어드는 쪽이니까 이렇게 꺾이죠. 그죠? 이렇게 활처럼 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이 투자선 안에서 투자를 막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투자를 하면 요걸 이제 효율적 투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가지고 적절히 잘 조합을 하면 수익률은 유지하면서 위험은 줄인다. 그래서 꺾여 들어간다. 응? 꺾여 들어간다. 응? 이런 식으로. 응? 이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적용해주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꺾여. 그러면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선이 되는 거고, 그죠? 꺾여 들어가 이렇게 하여튼 꺾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무위험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위험은 어디예요? 여기지. 위험이 0일 때. 위험이 점점 커지잖아. 위험이 0일 때는 여기죠. 그때 기본적으로 0이어도 현실 세계에서 위험이 0이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잖아요. 그게 구공채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그죠? 위험이 0일 때도 수익이 나는 모델이 국공채 아니까 국공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 형성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RF라고 표현한 거죠.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 그걸 RF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적절히 잘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 자산에 한 5개 투자하고 무위험 자산에 한 2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비율값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져. 접점. 예? 요걸 CML이다. 그래서 증권시장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시장선. 증권이 아니라 캐피탈 마켓 라인의 약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이 위험이 무슨 위험을 표현하냐면 위험을 표현할 때가 항상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위험을 표현하는 크기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 평균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그게 뭐야? 편차죠. 편차. 그죠? 편차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 그죠?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위험. 그래서 여기 SML에서는 이게 뭐야? 여기 시그마를 쓰시고 CML에서 시그마. 시그마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시그마. 그죠? 그때 이 시그마는 어떤 위험과 어떤 위험을 다 담고 있냐면 우리가 위험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예. 시그마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까지 다 고려하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까지 같이 고려한 선상에서 포트폴리오를 쓰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아시면 위험은 체계적, 비체계적 다 고려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의 효율적 투자선과 무위험 자산이 서로 만나는 요 직점, 요 직선이 자본시장선이다. 우선 요 정도 개념. 그리고 하나 더.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는 뭐냐면 SML. 예? 스톡 마켓 라인. 증권시장선. 그죠? 스톡이 주식이라는 의미죠. 뭐 쉐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증권시장선이죠. 저건 자본시장선이고, 그죠? 캐피탈 마켓 라인.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돼? 요것도 기본 가정은 똑같아. 응? 똑같은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도 똑같고 근데 위험에 대한 정의가 달라. 위험에 대한 정의.
여기서는 위험을 베타로 표현합니다. 베타로. 그럼 베타가 또 뭔지를 알아야 돼. 자, 베타는 이런 거야. 자,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이렇게 막 주식시장에서 우리 맨날 보잖아요. 증권시장 뭐 증권 뉴스 같은 거나 뉴스 끝날 때쯤 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주식이 어떻게 여태까지 흘러 들어오는지 이렇게 전체 주식시장에 주식의 등락폭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죠. 응? 하여튼 이게 이제 전체 주식시장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의 등락폭이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냥. 응? 복잡하게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주식시장의 주식의 등락폭하고 개별 주식의 등락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전체 주식은 이렇게 이제 전체 평균이고 어떤 특정 주식은 자, 이제 두 개의 주식을 보여줄 거예요. 파란색도 가져야 되나? 흰색으로 하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주식이 하나 있고 이건 이제 A 주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주식은 이렇게 가는 주식이 있고, 예? 이렇게 이거 B 주식, C 주식은 색깔을 어떻게 쓸만한 게 없네. 그냥 똑같아. 이 B 노란색하고 겹친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 C 주식이 있어. 이게 전체 주식 시장의 등락폭하고 딱 일치하는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베타 값이 어떠냐? C 주식일 때 베타 값이 1이에요. 1. 주식시장의 주식의 등락폭하고 딱 일치하면 베타값이 1. 그러니까 이제 베타값이 1일 때 위험은 주식시장에서의 위험이야. 딱 얘기해서. 그게 기준점이야. 시장에서의 위험을 베타 1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위험보다 등락의 폭이 더 크죠? 훨씬 더 파동성이 크잖아. 넓게 높게 펴다가 더 높게 올라가 더 낮게 떨어지죠? 요거는 베타값이 1보다 크게 나와요. 계산하는 건 몰라도 되고 우리는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A 주식은 베타 값이 1보다 작아. 작게 움직이는 거야. 이 결론은 베타 값의 의미가 뭐야?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안정자산이야. 수익률의 등락폭은 작지만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거고 베타 값이 1보다 클 때는 위험자산이야. 위험자산. 이런 위험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돈 거지. 재수 없으면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재수 좋으면 대박 나는 거고. 베타 값이 1보다 클 때는 위험자산. 베타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위험성이 작은 안정자산. 그러니까 이제 베타를 지표로 해서 수익률하고의 관계를 표현했으니 어차피 베타도 위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타의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시장에서의 위험을 그대로 반영했으니까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 개별 기업의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기업 특유의 위험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체계적 위험만 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직선은 이렇게야. 우상형이야, 우상형. 뭐 당연하죠. 똑같죠.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는 비례 관계니까. 기본 전제. 자, 그래서 자, 베타 값이 1일 때 그때 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 요거 이게 시장에서의 수익률이에요. 시장의 수익률. 베타가 1일 때가 증권시장에서의 그거잖아요. 등락폭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1일 때 요거는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똑같이 RF. 그죠? 요걸 SML. 얘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다 고려했고 얘는 체계적 위험만 고려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식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식이 이렇게 도출되죠. 아마 그 교재에도 있지만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냥 베타 값이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런 거만 알면 되고 이건 뭐야? 이 식이 잘못됐는데? 이거 곱하기인데, 이거? 곱하기. 예? 그죠? 곱하기예요. 잘못됐네. 그죠? 곱하기.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못했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식이야. 그러니까 식을 먼저 결론부터 쓰죠. 자, 어떤 특정 주식 I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응? 특정 주식 I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 응? 시장에서의 수익률, 이거 마켓 MM, 그리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곱하기 베타 I, 개별 주식 베타 값. 예? 이게 그냥 하면 안 해주잖아. 예? 이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 표현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직선의 방정식을 변수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봐요. 잘 봐요. 제가 해볼게요. 잘 봐요. 자, 요거 X라고 놓을게요. X. 요거 Y입니다. 요거 Y. 예? X, Y.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면 상관없죠. Y절편 앞으로 뺀 것 뿐이죠. 그죠? 요거 뭐예요? 요거 기울기죠, 기울기. 예?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해? S축에 대한 변화량이 Y축의 변화량. 예? 그죠? 그럼 요걸 알면 요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봐요. 잘 봐요. 예? 요식 그대로 여기 적용한 거예요. 봐요. 자, 요게 Y. 요 Y죠, 여기. Y는, 예? Y는 그냥 Y를 ER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예? 그죠? Y는 Y절편 B, B를 YRF로 정의했죠. 그죠? B 플러스, 응? 요게 X야, X. 응? X 요거. 응? 요거 X.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 응? 왜 기울기가 되냐면 잘 봐요. 자, S축으로 1만큼 변할 때, 응? S축의 변화량이 1일 때, Y축의 변화량이 Y만큼 변하잖아요, 이렇게. 응? 근데 얘는 1이라고 했고, 응? 이거 꼭 4 같다. 자, 1이죠, 1. 1만큼 변했을 때, Y축 얼마 변해? 얘에서 얘 뺀 만큼 변한 거예요. 응?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1분의 2RM 마이너스 RF 표현한 거죠. 그죠? 그 여기, 원래 이렇게 밑에 있는 건데, 의미가 없으니까 뺀 것 뿐이죠, 그냥. 응? 그죠? 여기 그냥 기울기,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응? 됐죠? 그러면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질 거 아니에요. 굳이 아무게 안 해도. 응? 그냥 직선에서 그냥 값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다 주잖아요. 베타 값도 주고, 시장 수익률도 주고, 무위험 자산 수익률 다 알려줘요. 그냥 넣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식에다가. 뭐 고차원적으로 안 물어보잖아요. 응? 됐죠? 그거예요. 응? 그래서 문제도 한번 보고 싶은데 우선 제가 요거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이것도 따로따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지금 줬던 거 경영의 핵심 문제 풀이에서 조금 지금 했던 거 바로 있을 거예요. 문제 어디? 응? 어딨어? 몇 번 문제? 아, 11번 있네. 11번. 11번.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문제 나오는 건 알죠? 그죠? 당연히 봤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5%. 6페이지죠? 예,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이 4%.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8%이다. 요땐 베타 값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자, 요 문제는, 문제를 너무 그냥 정직하게 내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꺼운 거죠, 그냥. 예,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기대 수익률, 요 기대 수익률, 여기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시장 포트폴리오 요거. 예? 요게 좀 5%인 거고, 응?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예? 증권시장의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무위험 이자율이 요거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리고 요거 3%. 그때 A 주식의 기대 수익률 요거 8%예요. 여기 이제 베타 요거잖아요. 베타. 요거 베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꼬아놨지만 결론은 뭐 베타 값 구하려니까 8%에 3%, 이거 하면 2%죠.
2% 곱하기 베타 했을 때 8% 나오면 되니까 베타 값은 2.5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풀 거냐면, 그죠? 아직 회계 쪽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할 게 많네. 큰일이네. 또 봅시다. 그것도 풉시다. 어떤 거 풀 거냐면, 이거 비슷한 문제를 내가 여러 개 넣어놨는데. 그거 풀어요. 어디냐면, 10번. 10번. 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뭐, CAPM이라고 했지만, 뭐, 이것보다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가부터 라까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우선, 증권시장선하고 자본시장선을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1번 지문, 가는 보니까, 증권시장선, SML은 위험자산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 간의 선형관계다. 선형관계는 맞고요. 선형관계죠? 근데 여기서 총위험은 요거예요. 여기 총위험. 체계적 위체계 다 짜줬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는 1번 지문은 증권시장선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만 고려한 거예요. 총위험이 아니라. 그죠? 틀린 지문이란 얘기지. 하다 보면. 그죠? 그리고 나는 증권시장선의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기대 수익률이 기대되는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요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데, 자, 봐요. 자, 우리가, 내 괜히 지웠네? 어떤 주식에 기대 수익률을, 만약 A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베타 값이나 시장에서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알려줘서 A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점에 나타내? 요 점 안에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점 안에 나타난다고 학자가 생각을 해서 그걸로 계산하도록 기본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기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항상 여기 안에서 계산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 주식은 어떻다는 거야? 실제 주식은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선상에 어디 수익률이 나올 텐데 실제 주식은 그 증권시장의 기대수익률보다 낮은 기대수익률을 갖는 여기에 주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 A가 여기도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A 주식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디서 계산돼? 수익률이 이거라고 계산이 될 텐데 얘 실제 수익률은 요거잖아 지금. 어? 그럼 밑에 형성되어 있는 얘 자산은 어떻게 된 거야? 과대평가된 거지. 이거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계산이 돼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어? 증권 거래할 때 우리한테 정보 줄 때 이 A 자산의 수익률은 요거라고 알려주는데 실제로 요거밖에 안 나는 거야. 그죠? 과대평가된 거죠? 이해한다고 봅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예? 더 설명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요건 그럼 반대죠? 거꾸로 가는 거죠? 얘는 수익률이 이만큼인데 요걸로 평가되니까 과소평가된 거지. 의미 해석되죠? 요 지문 잘 나와 요거? 예? 얘기한 거? 예? 내가 보기엔 한 몇 명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동영상을 한번 들어봐요.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평가할 땐 요 방정식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버리니까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선상 위에 있으면 과소평가되는 거고 요 밑에 있으면 과대평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0이다. 맞네 여기는. 베타가 0일 때는 무위험이잖아요. 뭐 위험도 똑같죠. 시그마가 0이면 무위험이지 뭐. 어? 그죠? 그리고 증권시장선에 위치한 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는 항상 이다. 시장 포트폴리오 나오면 자본시장선 얘기하는 거야. 어? 증권시장선이 아니라. 그죠? 예. 포트폴리오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요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도 틀렸으니까 나 다네. 답을 잘 표시했네. 잘못 표시했네. 예. 4번이죠, 4번. 예? 4번. 잘못 표시했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예.
그런 거죠. 됐어요? 그거 끝.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요거. 응? 요거.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해서 지문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네? 됐죠? 데이터가 1일 때 예. 그거 ERM 되는 건 공분산 안에서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저식 도출할 때 데이터가 1일 때 ERM이라는 거는 그거 공분산 때문에 공분산인 것 때문에 ERM? 요거? 예. 기울기 이렇게 이거 그냥 시장에서의 수익률인데? 공분산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도 설명 못하고, 예. 뭐 공분산 해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제가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공분산이 저기 14번 문제 있긴 있네. 14번. 그죠? 근데 이거를 공분산 개념이 어떻든 간에 두 자산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어떤 자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분산. 그걸 공분산 값으로 계산하면 이게 저도 시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분산값 계산할 때 x라는 값과 x라는 평균값 그 다음에 y하고 y라는 값과 y값에서 평균값을 계산해서 이걸 합한 다음에 하여튼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게 두 개의 관계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이건 평균이고 이건 어떤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논할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걸 우리가 뭐 통계 데이터를 뽑을 필요 없으니까 의미는 두지 않는 거고요. 단순히 공분산으로 계산하면 저거는 이제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 값만 같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완전히 일치할 때 1보다 작으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공분산은 요 값이 한정이 없어. 응?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편차값으로 나눠주면 요 범위 안으로 묶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상관계수 값이거든. 하여튼 뭐 그런 개념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내용을 계속 보죠. 83페이지. 83페이지. 옵션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옵션. 자, 옵션. 이게 옵션이 우리말로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통 옵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 뭐 할 때 하냐면은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줄게요. 자, A라는 주식이 있어. 하나 사례를 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자, A라는 주식이 현재 주가 P가 10,000원이야, 10,000원. 현재 10,000원입니다. 자, 근데 이 주식이 2년 후에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주식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 현재 가치보다 오르거나 거꾸로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미래에 오를 수 있고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 않죠? 불확실하잖아요? 그때 이제는 옵션이라는 상품은 뭐냐면 옵션에는 행사 가격 그 다음에 만기일 그리고 이제는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 산다 판다 이런 권리를 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사 가격에 그러니까 특정 일에 그 날짜에 그 가격에 그걸 사거나 팔 수 있다는 게 옵션인 거야. 그 권리를 심어놓은 거야. 특정 일에 특정한 가격으로 그걸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그거라는 걸 보통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보통 주식을 많이 기초자산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자 A 주식이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이 되거나 5,000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권리를 하나 심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이라는 걸 200원에 팔어, 200원에. 자, 200원에 팔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만약에 2년 후에 12,000원에 A라는 주식을 12,000원에 2년 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심어놓는 거야.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중에서도 콜옵션이라고 그래. 팔 수 있는 것은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해. 풋옵션.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린 고민하겠죠. 자,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지. 자, 200원짜리 옵션인데 이거 지금 A라는 주식이 지금 현재 10,000원인데 나보고 이 2년 후에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 A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200원에 나보고 사래. 그러면 내가 뭘 굴리는 거야? 야, 2년 후에 이게 15,000원, 12,000원 이상 올라가면 내가 이득을 볼 거고. 어? 그죠? 최소한 12,200원보다 올라야 돼. 내가 200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상이 되면 내가 이제 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년은 딱 지났더니 실제로 이렇게 딱 됐어. 어? 그러면 이때 내가 어때? 옵션, 콜옵션이라는 걸 내가 해놨잖아요. 샀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러면은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2,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3,000원만큼 내가 바로 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단 200원 투자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800원 내가 득을 보는 거지. 이런 게 콜옵션. 예? 그죠? 그래서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콜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 응? 근데 만약에, 그럼 선생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5,000원 되면, 그럼 10,000원짜리가 5,000원 돼서 나는 12,000원 사면 돼. 이거 손해인데? 그러면 그때는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권이잖아, 그래서. 하거나 안 하는 건 선택. 유리하면 하고 아니면 권리 포기. 그죠? 옵션입니다. 예? 콜옵션. 반대인 경우도 있겠네. 그럼 풋옵션은 이제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예? 팔 수 있는 권리는 반대야, 반대. 콜옵션하고 반대 효과가 나.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떨어졌을 때 풋옵션을 사두면 도움이 돼요. 예? 그럼 왜냐면 자, 행사가격 12,000원, 만기일 2년 후에. 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자, 지금 10,000원짜리 현재 주식을 내가 이제 옵션, 이게 나중에, 15,000원이나 5,000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12,000원에 지금 팔 수 있다. 그러면, 자, 그 옵션을 내가 200원에 사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랐어. 예? 행사가격이 올랐단 말이지. 그죠? 행사가격이 올랐을 때,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는데, 이걸 내가 권리 행사할 필요가 없지. 그냥 시장에다 갖다 팔면 되지. 15,000원짜리 굳이 내가 12,000원에 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거꾸로 시장 가치가 5,000원까지 폭락을 한 거예요. 예? 요때, 그러면 어때? 이때는, 그러면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5,000원짜리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난 12,000원에 팔 수 있잖아.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반대로 요때는 떨어지면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이든 풀옵션이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내가격 상태라고 그래요. 내가격 상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외가격 상태라고 그래요. 외가격 상태. 아시겠어요? 예? 권리를 포기하는 상태로 위치하게 되면 외가격 상태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거. 그래서 이런 풋옵션하고 실제 이제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관 투자자들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투자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걸 이제 풋콜 패러티라 그래가지고 적절히 섞으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 패치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풋옵션과 콜옵션을 적절히 잘 투자하는 거야. 미래 일은 모르니까. 그죠? 그럼 말한 것처럼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죠? 옵션. 됐죠? 그 다음에 옵션 앞에 선물 선도 거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까지 다 얘기하기 너무 얘기하면 안 돼. 거기까지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선물 선도는 그냥 한번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84페이지에 보면, 여기 써놨구나. 이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내가격 상태, 등가격 상태, 외가격 상태라는 건데, 내가격 상태에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외가격 상태에 있을 때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 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풋옵션, 콜옵션 얘기해줬고, 유럽형하고 미국형 옵션의 차이점 좀 아셔야 돼. 아까 지금 만기일이 있었잖아, 만기일. 그죠?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면 그건 유럽형, 미국형이고, 만기일 전이나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유럽형이에요, 유럽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의 M&A 관련해서
이 적대적 M&A는 사실 이제 두 기업이 합병을 할 때 한쪽 기업의 일방적인 합병 의사에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게 적대적 M&A예요. 상호가 협의해서 합병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M&A와 적대적 M&A의 공격 방법, 방어 방법 중에 몇 가지 포인트 되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공격 방법 중에 주식 공개 매수하고 시장 매집. 이게 이제 주식 공개 매수는 예를 들어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A하고 이제 B 기업이 이제 만나서 C 기업이 되는데, 뭐 C 기업이 되든 뭐 A 기업 흡사합병 되겠죠. 근데 이제 이때 자 여기는 이제 합병하려는 공격회사고 여기는 방어하는 데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 B 회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 회사 주식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주식 시장을 통해서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는 거는 그 밑에 시장 매집이고,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주식 공개 매수는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장외 거래를 하는 거야, 장외 거래. 주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나한테 팔아라. 내가 비싸게 거래해 줄게. 그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서 B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주식 공개 매수가 되는 거죠. 됐죠? 주식 공개 매수는 개별적으로 컨택하는 거지.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개별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만나든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해서 주식을 확보하는 거고, 시장 매집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매집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뭐 고매 포용이나 토요일 밤의 기술 결정, 새벽 기술 이런 거는 용어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이 기업이 방어하는 기업이 미처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인수인계하는 하는 방식이 그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하는 방법. 그죠? B 기업의 경영진이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습적으로 인수하면서 공격하는 방법이 고매 포용, 토요일 밤의 기습 결정, 새벽 기술 이런 겁니다. 그다음 방어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방어 방법 보시면 황금 낙하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B 기업에 이제 경영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주주들은 B 기업의 소유주죠, 소유주. 그럼 이제 A 기업에서 이제 B 기업을 인수를 할 때, B 기업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영진들이 만약에 이제 두 기업이 합쳐지면 이쪽 경영진들은 아웃될 거 아니에요. 아웃되죠. 이 사람들, 아웃되는 사람들한테 황금 낙하산을 입혀주는 거야. 입혀줘가지고 중간에 임기 마치기 전에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지. 한 사람들 100억씩만 물어준다든지 이래버리면 한 10명만 되면 뭐 한 1000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는데 자금의 부담이나 하여튼 인수가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황금 낙하산이고, 독약 전략 같은 건 이제 죽는 전략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거야. 주주들한테 그런 거지. 결국 이제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려면 경영진도 내보내야 되지만 B 기업의 주주들한테 A 기업 주식하고 이제 교환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업을 합병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B 기업의 주식이 만약에 하나가 10,000원짜리고 얘는 하나당 100,000원짜리야. 예?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야? 이 사람 주식 10개 줄 때 이거 하나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환 비율을 맞췄을 때. 근데 교환 비율을 만약에 1대1로 하면 어떻게 돼? A 기업이 엄청나게 부담되겠죠. 10,000원짜리 주식을 자기들 주식 하나로 교환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독약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주는 그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예? 그러니까 인수인계 다 갔는데 마지막에 행정을 딱 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인수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관의 보석이 뭐냐면, 왕관 중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어디예요? 보석이 있는 딱 가운데 그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B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사업부 있잖아요. 핵심 사업부. B 기업에서 돈이 되는 사업부 있죠? 그 핵심 사업부만 매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A 기업이 딱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그 핵심 사업부 때문에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왕관의 보석 해가지고 핵심 사업부를 매각시켜버리면 인수하는 메리트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왕관의 보석.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쪽으로 다시 또 가봅시다. 자, 그 전에 문제 하나만 또 풀어볼게요. 그 8번
아, 이건 좀 어렵게 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자, 15번 해볼게요. 15번. 8페이지에 15번. 보시면, 자,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주가, 행사가격, 변동성, 이자율, 배당률, 잔존 만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각 요인이 주식 풋옵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거는 풋옵션이라는 게 이제는 예? 권리 행사하려면 행사 가격이 있고, 그죠? 우선 뭐 기초자산이 먼저 있겠죠. 기초자산은 행사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 그 다음에 풋옵션이니까 팔 수 있는 권리네.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가 시켜져 있는 이 옵션이 있어. 예?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옵션이 조금 전에 내가 2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옵션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옵션이 메리트가 있으면 가격대가 올라갈 거고 옵션이 메리트가 없으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답을 보면 2번인데 2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답이 2배로 돼 있고 뭐 푸컬 페널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지만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봐요. 요 행사 가격이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게 현재 10,000원인데 나중에 이거 행사 뭐 12,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권리 심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5,000원이 형성이 된 거야. 이 시점에. 2년 후에. 예? 자,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형성이 됐어. 예? 자, 행사 가격이 12,000원에 행사하는 것과 풋옵션이에요. 콜옵션 아니고 이건. 예? 11,000원에 만약에 행사 가격 형성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겁니까? 15,000원짜리죠.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높으면 풋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겠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틀린 거겠어.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풋옵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행사 가격이 높아야지 풋옵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나오죠. 그렇게 2번이 답인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보냐. 아까 지금 회계죠? 회계 쪽을 봅시다. 앞으로 가서 제가 오늘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오늘 낮에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또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자, 59페이지. 회계 기본인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기본 개념, 거기서 진하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세세가 기본이야, 기본.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당연히 기업이 이제 외부의 정보, 기업의 어떤 회계적 정보를 공시할 때 쓰는 회계 처리 방식이고,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우리 이제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활용하는 하나의 회계 자료예요. 응? 그래서 관리회계 할 때 많이 쓰는 게 우리 CBP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CBP 분석. 응? 응? 관리회계도, 이거 CBP도 관리회계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CBP도 이게 노무사 시험에서 12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한 번 딱 나왔던 것 같아. 응? 내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회계 하나 얘인데, 이것도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당 10,000원에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어. 판매가가.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당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개당 10,000원이고, 이렇게 써줘야지. 자, 판매가가, 자, 한 개당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리고 이거 하나에 팔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사올 때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원가라 그래, 원가. 예? 근데 이제 그걸 CBP 분석에서는 변동비에 들어가요, 변동비. 예? 변동비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조할 때, 라면 팔 때, 예를 들어 라면을 내가 5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라면 하나의 가격이고, 변동비는 라면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가격. 어? 생산할 때마다 그 금액도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변동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5,000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걸 빼면 요걸 공원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두 개를 빼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이제 총 고정비를 빼줘.
총 고정비가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그럴까? 500만 원. 이렇게 나갔을 때, 요걸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뭐냐? 얘는 한 개당이잖아, 한 개당. 요거는 총 고정비죠? 그럼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하나당, 음식 10,000원짜리 파는데, 만들 때 5,000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5,000원씩 남겨먹는 거야. 근데 임대료 500만 원을 떼우려면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판매 수량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때 영업이익이 딱 0이 되도록 만드는 요 판매 수량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판매 수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경영자들이 내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최소한 한 달 몇 개를 팔아야지 최소한 적자는 안 볼까? 이런 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관리의 영역, 회계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보고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 일반회계 기준, 중소회계 기준서에 의해서 이제 재무회계 자료를 만들게 돼 있어. 지나게 돼 있죠, 보고수단이. 근데 관리회계는 특정 보고서라고 돼 있지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규범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 좀 알아두시고, 재무회계는 모든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재무제표 5가지도 알고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5가지. 그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죠? 시험에 꼭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요거 좀 PPT도 좀 앞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적 기준이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장부에다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데 장부에 기록되는 이 거래 요소들이 총 5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기업의 자산을 표시하거나 기업의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이라는 이 5가지 요소를 거래 사실을 기록할 때 나타나는 요소들이에요. 거래 요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를 3억짜리 하나 샀어. 아파트. 응? 네? 그럼 아파트라는 건 자산에 들어가요, 범위에. 회계적으로 봤을 때, 회계 처리했을 때. 근데 아파트를 3억을 사기 위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내 돈이 얼마 있냐를 따지는데 내 돈이 2억 있을 수 있고, 그러면 2억이라는 건 내 돈이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내가 어떻게 빚지겠죠, 은행에서. 대출 받겠죠? 이 빚이라는 요소가 부채야, 부채. 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 모든 거래들이. 네? 이렇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살려면 그러면 부채가 여기고 내 자본은 다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자산 3억에 자본 3억으로 살 수 있지만 어쨌든 대찰 비교해 보면 항상 여기의 합은 이거와 일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거래를 표현할 때 이 요소들로 표시가 돼. 그러니까 항상 자산과 부채, 자본을 서로 반대쪽에 조치해야 돼. 우리가 거래를 표시할 때. 일종의 이게 부등식으로 표현해도 이게 등식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장부에 기록할 때 서로 대응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응? 옛날에 뭐 하는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자기 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이걸 한 줄로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줘야지 좀 대응되는 개념이구나. 그리고 항상 뭔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항상 뭐뭐 때 뭐뭐 이렇게 비율로 표시해줘야 되니까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자산의 증가 여기 아파트를 사면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가 산 만큼 내 돈도 있었어. 내 돈도 있었고 빚도 있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산의 증가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또 하나가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갚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개념에서 서로 빠지는 개념은 증가하거나 빠질 때 반대쪽에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이쪽을 표시하고 그리고 자본의 감소는 이쪽, 자산의 감소는 이쪽.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용이 이쪽.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가 수익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수익이 이쪽. 네? 그래서 거래를 표시할 때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란 5가지 요소를 표현하되
자산의 증감, 수익 비용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다. 자산, 수익, 비용, 수익, 뭐라고 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거래들이 회계상의 거래다. 그것만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만. 그러면 이제는 애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있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건 이제 보통 그냥 단순히 계약만 하거나 주문만 하거나 약속만 한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응? 이때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페이지에 제가 지금 핵심 문제 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17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17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죠, 이건? 1번 상품 3천만 원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요. 왜냐면 상품은 증가했고 현금은 감소했으니까.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같이 일어난 거래고 2번 태풍으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 1,000만 원이 훼손됐으니까 상품이 감소됐겠죠. 예? 그리고 이건 비용의 발생이야. 왜? 반대급부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예? 그죠?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이라는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건. 그리고 세 번째,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종업원은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고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하루라도 다음 달에 일을 했으면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상생이 돼. 예? 이제 하루 일했으면 그 직원은 받을 돈이 하루치라도 생기는 거고 하루 일했으면 기업 입장에 하루라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지만 이건 단순히 계약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4번 단기간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 차입했으니까 당연히 부채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 연간보험료 120만 원을 미리 납부했으니까 120만 원이라는 비용은 이 현금으로 나갔다면 자산의 감소고 120만 원을 미리 냈으면 이것도 자산의 증가입니다. 요건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자산 증감의 변화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회계상의 거래 판료소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보시면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넣어놨을 텐데. 안 넣어놨나? 없나 봐요. 못 찾겠네. 자, 우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 예를 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자, 회사가 건물을 3억 원에 매입하고, 현금 3억 원을 지출했다. 자, 회사가 건물 3억 원에 매입하면서 현금 3억 원을 지출했다 그랬을 때 이게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주문, 2번 주문 했을 때 자, 1번 주문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2번 주문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는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3억 원 건물이 이제 차변, 자산의 증가를 유발하고요. 거기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현금 3억 해서 요거는 자산의 증가,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그 대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자산이 물물 교환된 거야. 이게 현금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현물 자산으로.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재무제표 5가지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중요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재무상태표의 기본 종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태적 보고서예요. 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어떠냐? 손익계산서 하면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도 나머지인데 기업의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예요. 동태적 보고서.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경영 성과죠. 그래서 이건 일정 시점, 이건 일정 기간. 자, 그래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고, 그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 나타나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두고, 재무상태표는 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 높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유동성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이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재무상태표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동자산에서 알아야 될 개정 과목. 우리가 이게 노무사 시험에서 은근히, 왜냐면 이제 회계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 개정 과목 문제를 많이 내. 개정 과목 문제. 개정 과목 문제를 많이 내서 이게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자본 계정인지 이런 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개정 과목 안 한 것도 어렵죠. 그래서 우선 몇 가지만 해보면 당좌 자산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 매출 채권. 네? 여기서 매출 채권 여기 있네. 여기.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부채 쪽에 보면 유동부채에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 그러니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개념이 뭐냐면, 자, A라는 회사하고 이제 B라는 회사가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A 회사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어. A 회사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에 대한 대금을 B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예요. 예? 대금을 받는 거예요. A 회사가 이제 물건을 줬겠죠. 상품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B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A 회사가 판매한 이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죠. 외상. 그죠?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외상으로 거래하게 되면 A 회사가 그 받을 돈을 표시할 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으로 표시하는 거고, B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죠?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면서 나중에 줘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 부채를 매입 채무라고 표시를 해줘. 그래서 매출 채권은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싸잡아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매출하면서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권리. 이건 매입하면서 미래에 지급할 의무, 부채. 그죠? 이건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은 매입 채무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당좌자산, 유동자산 안에서도 당좌자산, 얘는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 부채. 이건 부채고, 이건 자산계정. 그죠?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이제 헷갈리는 몇 가지를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미수수입, 선수수입,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금, 성급금. 이렇게 얘를 좀 분리해서 자, 어떤 건 자산이고 어떤 건 부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뭔 자산이고 뭔 부채라는 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의미를 다 재생하면 다 한자니까 안일 밑자에 받을 숫자. 그죠? 그리고 이거는 먼저 선처에 받을 숫자예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안일 밑자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 미급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요. 하여튼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이거는 먼저 지급한 거, 이런 의미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이건 안일 밑자에 받았으니까 아직 받지 않은 거. 이건 먼저 받은 거. 선수는. 이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이거는 미리 지급한 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세히 해보면
미수는 아직 받지 않은 거니까 받아야 될 거다. 이게 채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채권의 의미는 미래 장래에 받을 권리. 그죠? 채무는 미래에 지급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라는 표현이 채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산이야, 자산. 예? 여기 있네. 예? 미수금이나 미수수익. 다 같은 말이에요. 미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뒤에 미수금, 금하고 뭐 이런 수익의 의미를 담지 말고 미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미수. 응? 그죠? 미수금이든 미수수익이든 미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를 보고 이게 자산이다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거 요거는 의미 없어요. 요거는. 요런 거는 예? 생각하지 말고 앞에 단어만 잘 생각하시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 채권 자산. 그죠? 이거는 거꾸로 보면 이거는 먼저 받은 건 해.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았잖아. 그럼 뭐야? 내가 반대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부채예요, 부채. 예를 들어 뭐 임대료 1년치를 내가 미리 받았어. 어?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살 동안은 그 다음부터 돈 못 받잖아. 이제 내 방을 1년 동안 그 사람이 써야지. 돈을 미리 땡겨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뭐 이런 선수수익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부채. 그리고 이제 미지급이든 미급이든 간에 하여튼 이런 미지급 표현하면 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뭐야? 이게 부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채무, 죄송해요. 채무. 그러니까 부채. 그리고 이거는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이게 자산이야, 자산. 돈을 미리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줬으니까 내가 살 권리가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미리 지급했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의미를 잘 재생해 보면 부채인지 자산인지 다 알 수 있다. 그죠? 잘 따져보면. 그죠? 이것도 알 수 있겠네. 이것도 선수가 표현됐으니까 뭐야 이것도. 부채. 그죠? 네? 그죠? 선수 들어가죠, 선수. 부채. 그죠? 선수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성금은 뭐예요? 선금, 이거 자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해당해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성급하고 선수는 비금융자산이에요,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죠. 이건 자산이고 부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미래에 현금으로 받는 거야. 금융자산으로 회수를 하게 되면 그게 금융자산의 범죄에 들어오는 거니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비금융자산은 이제 돈으로 받지 않고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물건으로. 네? 그래서 성수나 성급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보통 거래할 때 계약금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해요. 이게 계약금. 거래할 때 계약금. 예를 들어 A하고 B가 거래를 해요. A하고 B가 거래를 하는데 A하고 B가 거래하면서 거래일자를 4월 1일자에 원래는 전체 거래 금액을 뭐 1억짜리 물건을 주고 상품을 주고 B로부터 이제는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 거래 금액이 1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요때 계약금을 걸고 그달 말일자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걸 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요때 이제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요때 이제 잔금 9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 거래하는 시점에 4월 1일자에 이제는 이 A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건 요때 주고 요때 나가죠. 상품은 거래하기로는 요때 1억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잔금 치를 때 물건이 갈 거고 A, B가 할 때 이 A, B 입장에서 우선 1,000만 원을 먼저 걸어놓거든. 계약금으로. 그죠? 그때 이제 B 입장에서 A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A 회사는 이렇게 처리해요. 현금이 1,000만 원을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A 회사 입장에서 그걸 먼저 받은 돈이다. 그래서 선수금이라 그래서 부채로 처리해요. 이렇게. 부채. A 회사는. 이걸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요. 분수. 예? 근데 이제는 나중에 B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B는 공간이 없네. 그래서 그냥 바로 밑에 쓰겠습니다. B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가겠죠. 1,000만 원이.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건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B 입장에서 그걸 1,000만 원 성급금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이제 4월 30일이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자, 요게 A 회사 입장이었죠? A 회사, 얘는 이제 B 회사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A회사는 물건을 주죠. A회사. 그럼 A회사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A회사 입장에서는 차변, 대변해서 현금 9천만 원을 받죠? 맞나? 응. 그죠? 현금 9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상품 1억 원짜리 날라가겠죠? 1억 원. 상품 1억 원짜리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품 1억 원짜리 주죠? 그러면서 미리 받았던 부채가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 9천만 원짜리 상품을 준 게 아니라 1억짜리 상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상품에 대한 권리까지 다 넘겨준 거죠? 그래서 부채가 소멸돼. 근데 봐요. 선수금이 나중에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나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금융 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래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사실 거래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비금융 자산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때 어때요? 응? 상품이 들어오겠죠. 1억 원짜리. 근데 현금을 얼마만 줘? 9천만 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죠. 선급금. 미리 준 돈이 있으니까 여기. 근데 이제 요때 들어오는 놈은 뭐야? 돈으로 안 들어오고 물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얘는 물건으로 나오고 얘는 물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금융 자산,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